2026년 1월 3일이었죠. 정말 이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였죠.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진입을 해서요. 현직 대통령을요? 네,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언뜻 보면 명백한 주권 침해잖아요. 국제법 위반이고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바로 이 사건의 그 수면 아래를 파고드는 심층 분석 자료들입니다. 대체 미국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네, 이 사건을 단순히 독재자 체포작전 이렇게만 보면 사실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걸 미국, 중국, 러시아 이 거인들이 벌이는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의 한 수로 보고 있거든요. 체스 게임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왜 하필 지금 베네수엘라였는지, 또 각 강대국들의 진짜 속내는 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앞으로의 세계 질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자산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이 내세운 공식적인 명분부터 짚어보죠. 마약 밀매와 돈 세탁 혐의. 네, 굉장히 심각한 혐의는 맞는데 왠지 이 이야기가 처음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료를 읽다 보니까 자꾸 과거의 어떤 사건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완전히 데자뷰죠. 데자뷰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과 놀라울 정도로 판박이라는 겁니다. 아, 파나마 침공? 당시에도 미국이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했는데 그때 내세웠던 명분이 똑같이 마약 밀매였어요. 세상에, 명분만 같은 게 아니었군요. 자료를 보니까 작전 성동한 날짜도 1월 3일로 똑같던데요? 맞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소름 돋는 일치 아닌가요? 그렇죠. 의도된 연출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요? 당시 파나마 침공의 진짜 목표는 마약 소탕이 아니라 중남미의 핵심 길목인 그 유명한 파나마 운하? 네, 바로 그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확실히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2026년 베네수엘라의 파나마 운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마약 혐의는 일종의 연막이고 그 뒤에 훨씬 더 큰 전략적 목표가 숨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그 목표를 한마디로 21세기판 몰로 독트린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몰로 독트린이라는 게 원래 19세기에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거니까 유럽 세력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이렇게 선언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21세기에 맞게 업데이트한 거죠. 여기서 유럽 세력을 중국과 러시아로 바꾸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정말 깊숙이 관여해왔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재밌던데요. 러시아는 경호원, 중국은 전주 역할을 했다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러시아는 전투기, 미사일 같은 무기를 공급하고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베네수엘라의 군사적 방패막이 되어줬습니다. 경호원이네요, 정말. 심지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해서 석유를 대신 팔아주기까지 했으니까요. 말 그대로 행동대장 역할을 한 셈이고요. 그럼 중국은요? 반면에 중국은 막대한 돈을 빌려주는 자금줄, 즉 전주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돈으로 베네수엘라의 통신망을 깔아주고 또 국민을 감시하는 사회통제 시스템까지 구축해주면서 자신들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해 나갔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턱 밑에 비수가 들어온 상황이었겠네요. 자기들 앞마당에서 두 라이벌이 대놓고 세력을 키우고 있었으니까. 더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 경쟁자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번 작전을 통해 미국이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다는 분석이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단순히 남미의 패권을 되찾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작전의 최종 목표가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 이게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이 게임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석유입니다. 석유요. 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과거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해서 그걸 무기처럼 휘두르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자원 패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석유 부국이죠. 부국 정도가 아니라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놓고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은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세계 1위요. 네. 만약 미국이 이 어마어마한 석유를 통제하게 된다면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전 세계 유가를 맘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베게스를 나선 석유를 대량으로 시장에 풀어버린다. 네. 그럼 유가가 폭락할 거고. 그렇게 되면요. 석유랑 가스 수출이 경제의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러시아는 순식간에 국가 재정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푸틴을 상대로 엄청난 협상 카드를 쥐게 되는 셈입니다. 러시아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강력한 레버리지를 얻는 거죠. 그리고 이건 중국에게도 치명타겠네요. 물론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잖아요. 미국이 에너지 공급망을 틀어주게 되면 중국 경제의 혈관을 언제든지 막아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군사작전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이걸 넘어서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릴 수 있다. 네, 그야말로 판을 뒤엎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거대한 그림이네요. 하지만 이런 외부의 개입이 성공하려면 그만큼 베네수엘라 내부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 1위의 석유 부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외부의 충격은 도화선일 뿐 폭탄은 이미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게 이 자료들의 핵심 분석입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역설적으로 엄청난 축복, 바로 석유에서 시작됩니다. 축복이 비극의 시작이라뇨. 자료에서는 이걸 자원의 저주라고 부르는데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달러가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돈벼락을 맞은 거네요. 그런데 그게 왜 저주가 된 거죠? 갑자기 너무 많은 외화가 들어오니까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가 급등해버린 겁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네덜란드 병에 걸린 거죠. 아, 네덜란드 병. 자국 화폐 가치가 너무 올라서 오히려 제조업이 망하는 현상? 정합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만드는 공산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외국산 제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결국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경제 전체가 오로지 석유 수출 하나에만 목을 매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부는 소수에게만 집중됐겠군요. 그렇죠. 석유에서 나오는 부는 소수의 기득권층에게만 집중되면서 사회 전체에 극심한 빈부격차와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쌓여있던 불만을 파고든 인물이 바로 우고 차베스였고요. 여기서부터가 두 번째 단계, 포퓰리즘의 함정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1999년에 집권한 차베스는 이 모든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외치면서 엄청난 지지를 얻었죠. 마침 그때 유가도 다시 오르지 않았나요? 네, 그가 집권한 2000년대 초반은 중국의 고속성장 덕분에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폭등하던 시기였어요. 또다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거죠. 두 번째 기회가 온 거네요. 그때라도 좀 산업 구조를 다각화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돈을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인기를 얻기 위한 복지 정책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무상 주택. 물론 단기적으로는 빈곤율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건 뭐 미래 세대의 돈을 당겨 쓰는 것과 같았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고요? 네, 석유 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들을 전부 국유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기술 관료들을 전부 쫓아내고 자기 사람들을 안 치니까 석유 생산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돈은 펑펑 쓰는데 유일한 돈줄이었던 석유 산업의 경쟁력은 약해지는 악순환이네요.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만든 셈이죠. 그러다 차베스가 사망하고 마두로가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세 번째 단계, 완전한 붕괴가 시작됩니다. 2014년부터죠. 궁결없게도 그때부터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죠. 네,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국제 유가가 대폭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이던 석유 수출이 급감하자 나라가 순식간에 부도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마두로 정권이 정말 최악의 수로 뒀다고요? 바로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군요. 그렇죠.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과 완전한 경제 파탄이었습니다. 빵 하나 사려고 돈을 수레에 쓸고 가야 할 지경이 된 거죠. 경제가 무너지니까 독재는 더 심해졌고요. 네,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정권은 이걸 억누르기 위해 노골적인 독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결국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다 못한 국민 700만 명,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나라를 떠나는 21세기 최악의 난민 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와 보죠. 마두로는 체포됐지만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과연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던데요. 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정작 미국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가장 낮게 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말이죠. 맞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미국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A, 신속한 정권 교체입니다. 확률은 10% 정도로 아주 낮게 보고 있죠. 10%요? 친미 성향의 과도 정부가 군부를 빠르게 장악하고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받는 그림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안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10%라는 건 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거네요.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수십 년간 마두로 정권의 비호 아래 부와 권력을 누려온 군부와 기득권층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 그들이 저항할 거라는 거군요. 네. 마두로가 사라져도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저항을 제압하지 못하면 베네수엘라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두 번째, 끝없는 내전이군요. 무려 50%의 확률을 예상하고 있네요. 네, 이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암울한 시나리오 B입니다. 마두로를 따르던 충성파 군인들과 무장 민병대가 도시를 떠나서 정글이나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을 벌이는 거죠. 제2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은 또다시 기나긴 수렁에 빠지게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엔 석유 생산 시설이 계속 파괴되고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로 훌쩍 넘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확률은 20%지만 어쩌면 가장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국제전으로의 확정 가능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나리오 C는 베네수엘라의 내전이 주변국으로 번지거나 강대국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나 이란이 남은 마두로 세력을 뒤에서 지원하고 쿠바나 콜롬비아 같은 주변의 좌파 정권들이 개입하면서 걷잡을 수 없을 판이 커지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 경우 3차 세계대전의 우려까지도 거론하던데요. 네,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라니 좀 비약이 아닐까요?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나 중국 역시 각자의 명분을 내세워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명분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아, 너희도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는 식의 논리가 통하게 된다. 바로 그거죠. 힘의 논리가 국제 규범을 압도하는 위험한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체포 작전이라는 이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해서 역사적 배경과 그 뒤에 숨은 석유 패권 전쟁, 그리고 한 국가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과정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건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사건은 어쩌면 국제법이나 규범 같은 것들이 힘의 논리 앞에서는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료에서 표현한 것처럼 본격적인 양육강식의 시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군요. 네, 우리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 중 하나가 아주 흥미로운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지정학적 혼란과 불신의 시대가 깊어질수록 역설적으로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 즉 트러스트리스 시스템의 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요? 네, 국가 간의 약속도 중앙은행의 보증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결국 인간이나 특정 기관이 아닌 조작이 불가능한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한 시스템을 더 신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어쩌면 미래의 진정한 권력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손을 떠나서 암호화폐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같은 코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